대장간에 맡긴 지한시진.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찬물이 들끓듯 마을 어귀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왕의 어명을 전하는 화려한 가마가 도착한 것이지요. 내금 위장이 황금색 교지를 펼쳐들며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왕명이다. 부러진 검의 주인을 즉시 궐로 올리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죽은 아비의 유품인 부러진 칼 조각이 과연 무엇을 감춰왔던 것일까요? 그리고 왕은 왜 그토록 급하게 그를 찾는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서슬퍼런 찬바람이 불던 조선의 어느 산골 마을이었지요. 동이 트기도 전이라 안개가 자욱하니 앞이 안 보일 지경인데 저기 마을 어귀 대장간으로 웬 사내 하나가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지 뭡니까? 사내의 몰골을 좀 보시게나. 숯을 굽느라 얼굴은 온통 검댕 투성이고 옷은 여기저기에져서 살결이 다 보일 지경인데 그 와중에도 품 안에는 무언가를 소중히 감싸 안고 있더란 말이지요. 이 사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길라미로세. 길라미가 대장간 문 앞에 서서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키더니 툇마루에 보찜을 툭 내려놓았지요. 이복에 철수 형님 계시는가? 길라미가 쉰 목소리로 부르니 안쪽에서 덩치 큰 사내가 망치를 들고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답니다. 그가 바로 이 마을에서 손재주 좋기로 소문난 대장장이 철수 아니겠습니까? 철수가 눈을 비비며 길라미를 보더니 퉁명스럽게 한마디 던졌지요. 아침부터 숯쟁이가 웬일이냐? 줄도는 없고 숯도 아직 남았다. 길라미가 씁쓸하게 웃으며 품 안에서 천 뭉치를 꺼내 놓았답니다. 그 천을 한 겹, 두 겹 조심스레 벗겨내니 그 안에서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녹슬고 끝이 툭 부러진 낡은 칼 한 자루였지요. 형님, 이거 쇳값이라도 좀 쳐줄 수 없겠소. 우리 노모가 며칠째 곡기를 끊으셨는데 내 손엔 엽전 한 푼 없으니 말이오. 길라미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는 게 어찌나 처량하던지 보는 사람 가슴이 다 아릴 지경이었지요. 철수는 코웃음을 치며 그 부러진 칼을 발로 툭 건드려 보았답니다. 에라이, 이 사람아, 이런 잡철을 어디다 쓴다고 가져왔느냐. 녹은 잔뜩 슬고 날은 다 나갔는데 엿 한 가락 바꾸기도 힘들겠구먼. 철수가 무심코 칼을 집어들고는 대장간 화로 불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였습니다. 칼자루 끝부분에 묻은 흙을 손가락으로 쓱 닦아내자 거기서 은은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철수의 눈에 들어왔지요. 철수의 눈동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듯 커지더니 손에 든 망치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아니. 길라마, 너 이거 어디서 났느냐? 철수가 사색이 되어 소리치자 길라미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품이오. 그냥 낡은 칼인 줄 알았는데 왜 그러시오? 철수는 대답도 없이 칼날을 헝겊으로 박박 문지르기 시작했지요. 때가 벗겨진 자리에서 드러난 것은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정교한 봉황 문양과 푸른빛이 도는 서슬퍼런 강철의 자태였답니다. 이건 예사 칼이 아니었지요. 임금님이 직접 하사하시는 벼룬검이 분명했단 말입니다. 철수가 길라미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길라마, 너 여기서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누가 와도 이 칼 보여주지 말고 딱 기다리고 있어. 네, 금방 다녀오마. 철수는 대장간 뒷문을 박차고는 정신없이 달려나갔답니다. 마침 나라의 임금님이 근처 온천 행궁에 머물고 계셨으니 철수는 그 길로 행궁을 향해 죽기 살기로 뛴 것이지요. 혼자 남겨진 길라미는 영문도 모른 채 대장간 구석에 쪼그려 앉아 화로의 연기만 멍하니 바라보았답니다. 그렇게 한 시즌이 흘렀을까요?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마을 어귀에서 갑자기 수십 명의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자다 말고 뛰쳐나와 입을 딱 벌리고 구경하는데 저기 멀리서 황금색 비단으로 치장된 거대한 가마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지 뭡니까? 가마 주변을 에워싼 금군들이 시퍼런 장창을 치켜들고 길을 터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하던지 산천초목이 다 벌벌 떨 지경이었지요.
가마가 대장간 정문 앞에 딱 멈춰 서자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답니다. 길라미는 겁이 나서 대장간 구석으로 더 깊숙이 몸을 숨겼지요. 어명이요. 대장간 안에 사내는 어서 나와 무릎을 꿇으시오. 자줏빛 관복을 입은 내관이 가마 앞에서 엄숙하게 소리치자 길라미는 다리가 후들거려 간신히 밖으로 기어 나왔답니다. 내관이 길라미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가마 안쪽을 향해 고개를 깊게 숙이며 말했지요. 전하, 찾으셨던 그 벼룬검의 주인이 여기 있사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대장간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답니다. 가마의 발이 천천히 들리며 그 안에서 향취 섞인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길라미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바닥에 코를 박은 채 덜덜 떨 뿐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개 섞어라, 저 도둑놈을 잡아라 하는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덩치 큰 사내 하나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대장간 마당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내는 바로 이 근방에서 악질로 소문난 최판서의 마름 맹구였지요. 맹구는 가마가 임금님의 것인 줄도 모르고 그저 길라미를 괴롭힐 생각에 눈이 멀어 달려든 것이었답니다. 맹구가 길라미의 뒷덜미를 낚아채며 소리쳤지요. 이 역적의 자식이 어딜 도망가느냐? 관아의 물건을 훔쳐다 팔려 한 죄, 내가 오늘 아주 끝장내주마. 금군들이 장창을 겨누기도 전에 맹구의 가죽 장화가 길라미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걷어찼답니다. 길라미는 비명도 못 지르고 흙바닥을 굴렀고 품 안에 있던 칼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임금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이런 사달이 났으니 말이오. 맹구가 다시 몽둥이를 치켜든 순간 내관이 벼락 같은 호통을 내질렀답니다. 개 이놈, 네 앞이라고 감히 매질이냐? 당장 저놈을 포박하라. 내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금군들이 맹구를 덮쳐 바닥에 내동댕이 쳤지요. 맹구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가마의 문양을 보고는 얼굴이 백질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답니다. 조금 전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살려주십시오. 맹구가 머리를 땅에 찌으며 빌었지만 내관은 차가운 눈빛으로 길라미를 부축해 일으켰지요. 그리고는 길라미의 손에 묻은 흙을 직접 닦아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자니가 바로 한충신 대감의 아들인가? 전하께서 자네를 20년이나 기다리셨네. 길라미는 한충신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자 눈을 크게 뜨고 내관을 바라보았지요.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돌아가신 줄만 알았는데 임금님이 기다리셨다니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입니까? 길라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글바닥을 적시기 시작했답니다. 동이 튼 아침 햇살이 길라미의 남루한 저고리를 비추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처량하면서도 묘하게 빛이 나더란 말이지요. 내관이 조심스럽게 길람의 팔을 잡아 끌어 가마 앞으로 안내했답니다. 길람은 가슴이 방망이질 치듯 두근거려 밟고 서 있는 땅바닥조차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어질어질했지요. 가마를 가리고 있던 화려한 발이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려지며 그 안에서 나지막하지만 위엄이 서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네가 정녕 한충신의 자식이더냐. 길람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으며 저절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지요. 어찌나 긴장을 했던지 입술을 달달 떨며 간신히 대답을 올렸답니다. 예, 전하. 소인의 아버님 함자가 분명한 자충자신자이옵니다. 가마 안에서는 깊은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20년 동안 맺혀있던 체증이 단번에 내려가는 듯한 그런 무거운 한숨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던 대장장이 철수가 행궁에서 가져온 보따리를 움켜쥐고 대장간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답니다. 전하, 여기 가져왔사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그 비밀을 풀 열쇠이옵니다. 철수가 가져온 것은 평범한 물병처럼 보였으나 그 안에는 궁중의 비방으로만 전해 내려오는 특수한 약물이 들어 있었지요. 철수는 손을 덜덜 떨면서도 정성스럽게 길람이 가져온 그 부러진 칼날을 화로 옆 깨끗한 판 위에 올려두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금군들은 장창을 세워 사방을 더욱 엄중히 경계했지요. 철수가 약물을 칼날에 부러진 단면과 이음새에 조심스럽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칼날 표면에 눌어붙어 있던 시커먼 기름때와 부식된 층이 허물벗듯 녹아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때가 벗겨진 자리에서 드러난 것은 육안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감춰져 있던 작은 은재 걸쇠였답니다. 철수가 그 걸쇠를 꾹 누르자 철커덕하는 쇳소리와 함께 칼날이 마치 조개 껍데기 벌어지듯 반으로 쩍 갈라졌지요.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는데 거기서 방수 처리가 된 얇디 얇은 명주 비단 한 뭉치가 툭 떨어져 나왔답니다. 내관이 떨리는 손으로 그 비단을 받아들고 넓게 펼치자 거기엔 20년 전 세상을 뒤흔들었던 최 판서의 영모 증거와 가담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아, 이럴 수가. 한 충신 대감은 배신자가 아니었구나. 나라를 구하려 이토록 험난한 길을 가셨단 말이냐. 가마 안에서 들려오는 임금님의 목소리는 이미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길람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서 갈라진 칼날을 바라보았답니다. 아버지는 역적의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임금님의 명을 받들고 이 증거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칼날을 부러뜨려 숨겼던 것이지요. 자신이 숫쟁이로 천대받으며 살았던 그 모진 세월이 사실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숭고한 침묵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길람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답니다. 어찌나 세게 찧었는지 이마에 핏방울이 맺혔지만 길람은 고통도 잊은 채 아비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요. 아버님, 소자가 그것도 모르고 아버님을 원망하며 살았사옵니다. 아버님,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통곡 소리가 대장간 마당을 가득 채우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며 돌을 던지고 침을 뱉던 이들도 이제는 길람의 처량한 뒷모습을 보며 미안함에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한편 밧줄에 묶여 바닥에 엎드려 있던 맹구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사색이 되어 몸을 부르르 떨었답니다. 자신의 주인인 최 판서가 저지른 짓이 천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제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지요. 맹구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지만 금군들의 서슬퍼런 장창이 그의 목을 단숨에 압박했답니다. 내관이 임금님의 뜻을 받들어 길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길람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리 준비해 온 비단 도포를 그의 남루한 저고리 위에 직접 걸쳐주었지요. 자네, 이제 그만 일어나게. 전하께서 자네 아버님의 풍계를 되살려주시고 자네를 아버님을 대신할 무관으로 임명하셨네. 이제부터는 숫쟁이 길람이가 아니라 나라의 충신 한길람이로세. 길람은 눈물 맺힌 눈으로 내관을 바라보다가 가마를 향해 깊게 절을 올렸답니다. 임금님은 가마 안에서 길람을 향해 나지막하게 명을 내리셨지요. 너의 아비가 못다한 일을 이제 네가 마무리해야겠다. 최 판서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데 내 힘을 보태거라. 내 너에게 아비의 검을 다시 고쳐 하사하마. 길람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남긴 그 부러진 칼날 조각들을 정성스럽게 수습하여 품에 안았답니다. 이 부러진 쇠조각은 이제 더 이상 쇠값이 필요한 고물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된 셈이었지요. 대장장이 철수는 그런 길람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닥칠 험난한 여정을 걱정하는 눈치였답니다. 철수는 길람의 귓가에 대고 작게 속삭였지요. 길람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최 판서 그 인간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길람은 철수의 말을 들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가문을 파멸시킨 원수들을 향한 서늘한 투지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지요. 일의 7일가 지나기 전 마을 어귀에는 임금님이 보내신 화려한 기마대와 관원들이 줄을 지어 도착했습니다. 길람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 낡은 오두막을 뒤로 한 채
말 위에 올랐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람의 행렬을 따라오며 만세를 불렀고 길람은 도성 북쪽에 있는 임금님의 행궁을 향해 당당히 고개를 들고 나아갔지요. 안개가 완전히 걷힌 아침 해가 길람의 비단 도포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 뒤편에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한 최 판서의 시커먼 그림자가 이미 길람의 발치까지 뻗쳐오고 있었으니 길람의 앞날에 도살인 거대한 음모와 아비의 벼룬검이 다시금 불꽃 속에서 태어나게 될 다음 마당을 기대하시라. 숫쟁이 길람이가 과연 도성에서 그 쟁쟁한 권력자들을 상대로 어떤 복수극을 펼칠지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슬도 채가 시지 않은 대장간 앞터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슬퍼런 장창을 든 금군들이 겹겹이 포위를 하고 있으니 지나가던 까마귀조차 숨을 죽이고 날아갈 지경이었지요. 그런데 이 살벌한 분위기를 깨고 장터 저 멀리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한 무리의 불안당들이 들이닥쳤으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 앞장선 이는 다름 아닌 이 마을의 권력자, 최 판서의 신복인 맹구였습니다. 맹구는 기세등등하게 말을 몰아 대장간 마당으로 들이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더랍니다. 거기 숫쟁이 놈, 길람이게 있느냐? 이 도둑놈 새끼, 오늘이야말로 내 놈의 명주를 끊어놓으러 왔다. 맹구는 가마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도 하기 전에 바닥에 엎드려 있는 길람을 발견하고는 눈을 희번덕거렸습니다. 말에서 훌쩍 뛰어내린 맹구가 가죽 장화 신은 발로 길람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걷어찼지요. 길람이 흙바닥을 뒹굴며 신음했지만 그 와중에도 가슴 속에 품은 누비천 보따리만은 부서질세라 꼭 움켜쥐었답니다. 그 꼴을 본 맹구가 비릿하게 웃으며 길람의 머리채를 휘잡아 올렸습니다. 이놈 보게, 관아에서 훔친 보물이 그리도 소중하더냐. 애비는 나라를 팔아먹더니 아들놈은 좀 도둑질이라니. 참으로 그 나물의 그 밥이로구나. 맹구가 길람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단도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길람의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20년 전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돌아가시던 날 관가에서 얻어맞았던 모진 매질의 흉터들이 붉게 도드라져 보였지요. 그 상처를 보니 보는 이들의 가슴이 다 미어질 노릇 아니겠습니까? 죽어라, 이 역적의 씨앗아. 맹구의 칼날이 길람의 목을 향해 사정없이 내리꽂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금군 대장이 칼집재로 맹구의 팔목을 호되게 후려쳤더랍니다. 아, 내 팔, 어느 놈이냐? 맹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고 그와 함께 왔던 불안당들은 장창을 겨누는 군사들의 기세에 눌려 오줌을 지릴듯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때 가마 곁을 지키던 내관이 녹이 띈 목소리로 사자오를 토해냈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리 소란을 피우느냐? 어명이 내린 자리에서 함부로 피를 보려 하다니 정녕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구나. 내관이 품 안에서 번쩍이는 어사패를 꺼내 맹구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어사패를 본 맹구는 그 자리에서 안색이 흑빛이 되어 넙죽 엎드렸지요. 어사패. 아이고.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임금님이 여기 계신 줄 꿈에도 몰랐사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방금까지 길람을 죽이려 들던 기세는 어디 가고 맹구는 마당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연신 용서를 빌었더랍니다. 하지만 금군들은 가차없이 맹구를 개처럼 끌어다 포승줄로 꽁꽁 묶어버렸지요. 길람은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맹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20년 동안 억눌려왔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으니 참으로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을 어귀에서 달려온 길람의 노모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길람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이 어미 가슴이 다 타버리는구나. 노모의 통곡 소리가 장터 바닥을 가득 채우니 구경하던 백성들도 소매깃으로 눈물을 훔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내관은 그런 길람에게 다가와 임금이 직접 내린 비단 도포를 건넸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대에게 내리시는 은덕이다. 어서 옷을 갈아입고 말에 오르거라. 길람은 노모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안심시킨 뒤
당당하게 말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숫쟁이 차림의 초라한 청년이 비단 옷을 입고 말 위에 오르니 그 풍채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장수 같았더랍니다. 드디어 어명 가마를 호위하며 도성 북쪽 행궁을 향한 대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길람은 말 위에서 대장간의 불꽃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이제야말로 아비의 원한을 갚을 때가 왔음을 직감했지요. 말발굽 소리가 다닥다닥 땅을 울리며 도성 북쪽으로 향하는 그 길목이 어찌나 기세등등하던지요.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나아가는 군사들의 행렬 중앙에서 비단 도포를 휘날리는 길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꿈결 같았답니다. 길가에 엎드린 백성들은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방금까지 숫쟁이라 괄시하던 사내가 어찌 저리 귀한 몸이 되었는지 이해해야 할 따름이었지요. 말을 나란히 하고 걷던 내관이 길람의 옆 얼굴을 슬쩍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길람이라 했느냐? 임금님께서 그대를 기다리시는 마음이 무척이나 간절하시니 긴장을 풀고 마음을 굳건히 먹어야 할 것이야. 길람이 말 고삐를 꽉 쥐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이 옷이 제 몸에는 너무도 무겁사옵니다. 20년 세월 동안 숟가루만 뒤집어 쓰고 살던 놈이 어찌 이런 영광을 감당하겠습니까? 내관이 껄껄 웃으며 채찍을 가볍게 휘둘렀지요. 영광이라 생각지 말게나. 이것은 그대의 아버지가 뿌린 충심의 씨앗이 이제야 싹을 틔우는 것뿐이니 말이야. 자, 어서 가세. 행궁의 문이 머지않았네. 길람은 말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가슴팍에 손을 얹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끝이 툭 부러진 시커먼 칼날 조각이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숯을 굽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번졌더랍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소자가 지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임금님께 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신 그날의 하늘, 오늘 제가 기필코 풀어내겠나이다. 행궁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최판서가 심어놓은 첩자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었지만 어명 가마의 위험 앞에선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었지요. 도성 북쪽 웅장한 기와 지붕이 겹겹이 솟은 행궁의 대문이 서서히 열리며 길람을 맞이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길람의 뺨을 스쳤지만 그의 가슴 속은 오히려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답니다. 대장간에서 철수가 닦아내던 그 서슬퍼런 칼날의 광채가 이제 길람의 눈동자 속에서도 똑같이 빛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말에서 내려 행궁의 차가운 돌바닥을 밟는 길람의 발걸음마다 결연한 의지가 묻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통곡 소리도 맹구의 비명 소리도 이제는 멀어져 가고 오직 임금님이 계신 내실의 정적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길람은 심호흡을 크게 하며 옴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이 문을 넘어서면 돌아갈 수 없는 길임을,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예가 걸린 마지막 승부처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지요. 행궁의 거대한 그림자가 길람의 발치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 너머로 20년 전 멈춰버렸던 진실의 시계추가 다시금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했더랍니다. 행궁의 깊숙한 내실은 바깥의 소란과는 사뭇 다른 무거우면서도 향료 냄새가 진동하는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쪽, 금실로 수놓인 병풍 너머로 위험 서린 그림자가 보였으니 바로 이 나라의 주상전하셨지요. 길람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닥에 엎드렸고 그 옆엔 대장장이 철수가 땀을 닦으며 무릎을 꿇고 있었더랍니다. 고개를 들라. 나지막하지만 천둥 같은 위엄이 서린 목소리에 길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포를 입은 임금은 책상 위에 놓인 때 묻고 부러진 칼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지요. 그 눈빛엔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 못할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으니 청중 여러분도 그 자리에 계셨다면 가슴이 뭉클하셨을 겁니다. 철수야, 네가 장담한 것이 사실이더냐? 이 녹슬고 부러진 쇳덩이 속에 정말 그것이 들어있단 말이냐? 철수가 옷소매를 걷어붙이며 대답했더랍니다. 전하, 소인이 목숨을 걸고 장담하옵니다. 이 칼은 평범한 검이 아니라 소인이 직접 특수한 장치를 심어 만든 벼룬검의 짝이옵니다.
겉으로는 녹슬고 망가진 듯 보이나 그 속엔 천지가 개벽할 진실이 들어있나이다. 철수는 품 안에서 청색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궁중 비방으로만 전해지는 쇠를 녹이고 부식된 층만 골라 벗겨낸다는 희귀한 약물이 들어있었지요. 철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정교한 손놀림으로 칼날의 이음새에 약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치! 하는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누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길남은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려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저 칼날은 20년 전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가슴에 품고 돌아가셨던 가문의 치욕이자 유일한 유품이었으니까요. 연기가 거치자 놀라운 광채가 드러났습니다. 시커먼 기름때와 녹 속에 가려져 있던 칼날이 푸르스름한 광기를 띠며 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칼자루와 날 사이에 정교하게 숨겨진 은재의 걸쇠가 번쩍하고 나타난 것이지요. 이것 보십시오. 철수가 걸쇠를 딸깍 누르자 단단해 보이던 칼날이 좌우로 반듯하게 갈라졌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방수 처리가 된 얇디얇은 명주 비단 한 조각이 돌돌 말려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그 밀서를 건네받았습니다. 밀서를 펼치는 임금의 눈동자가 좌우로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거기에는 20년 전 최판서가 청나라 세력과 결탁하여 왕실을 뒤엎으려 했던 구체적인 자금 장부와 연명서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지요. 아, 이럴 수가. 한 무관이 진정으로 충신이었단 말이냐? 임금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사실 길람의 아버지는 임금의 가장 측근에서 그림자처럼 지키던 비밀 호위무사였습니다. 최 판서의 역모를 가장 먼저 알아챘으나 증거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역적의 누명을 쓰고 칼날을 부러뜨려 그 속에 밀서를 감춘 채 죽음을 택했던 것이지요. 길람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임금이 길람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왕의 손이 이토록 따뜻하고 떨리고 있을 줄이야. 길람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20년이다. 무려 20년 동안 짐의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 그 아들이 숫쟁이로 살게 했구나. 짐의 무능함이 죄 없는 내 아비를 죽이고 너를 고통 속에 밀어 넣었어. 참으로 미안하구나. 참으로. 길람은 그 자리에서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더러운 역적 가문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20년 묵은 한이 눈물이 되어 바닥을 적시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처량하고 절절하던지 행궁의 문 밖까지 그 울음소리가 새어나갈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감동에 젖어 있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행궁 밖, 어둠이 깔린 숲속에선 이미 최 판서가 보낸 자객들이 그림자처럼 몸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최 판서는 맹구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을 직감하고 행궁을 피바다로 만들어서라도 증거를 없애려 든 것이지요. 철수가 길람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길람아, 울음을 멈추거라.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내 아버님이 남긴 것은 이 밀서뿐만이 아니야. 철수는 갈라진 칼날 끝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숫돌에 그 부러진 파편을 쓱쓱 갈더니 길람의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아주 작은 수장검 손바닥 칼을 만들어 건넸더랍니다. 이것은 내 아버님의 넋이 담긴 칼날이다. 큰 칼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내 목숨을 지켜줄게야. 자, 받거라. 길람은 아버지의 유품인 조그만 칼날 조각을 소매 속에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차가운 쇠덩이에 감촉이 살갗에 닿자 슬픔으로 흐려졌던 길람의 눈빛이 다시금 맹수처럼 날카롭게 번뜩이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행궁의 기와 위로 사라 하는 미세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소리였으나 20년 세월 숲속에서 짐승 소리를 듣고 자란 길람의 귀에는 그것이 살기를 품은 자객들의 발소리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더랍니다. 전하, 엎드리십시오. 쥐새끼들이 담을 넘었습니다. 길람이 외침과 동시에 촛불을 훅 불어 끄자 방 안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과연 길람은 이 위기를 벗어나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조선의 밤이
피비린내 나는 살기로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은 코앞에 손가락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길람의 감각은 오히려 시퍼런 서슬처럼 깨어나 있었지요. 숫쟁이로 살며 산짐승의 기척을 살피고 밤바람의 결을 읽던 그 예리한 신경이 지금 이 순간 길람의 몸을 살아있는 병기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하, 소인의 등 뒤에 바짝 붙으십시오. 길람이 나지막이 속삭이며 소매 속에서 그 조그만 칼날 파편, 수장검을 가볍게 쥐었더랍니다. 그때였습니다. 파창하는 소리와 함께 창호지 문을 뚫고 시퍼런 칼날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그림자처럼 방 안으로 스며들었는데 그 숫자가 어찌나 많은지 방 안이 금세 살기로 가득 찼지요. 역적의 자식놈과 왕을 한꺼번에 처리해라. 자객 우두머리에 서늘한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길람이 몸을 날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람의 움직임은 마치 한 마리의 표범과도 같았더랍니다. 큰 칼을 휘두르는 자객의 품 안으로 파고든 길람이 소매 속의 작은 칼날로 적의 손목과 혈자리를 정확히 찔러 넣었지요. 아악! 비명 소리와 함께 자객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길람은 그 칼을 발로 차서 대장장이 철수에게 보냈고 철수 또한 왕실 재검사다운 솜씨로 칼을 잡아 전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발을 들이느냐? 내 오늘 이 대장간 망치 대신 이 칼로 너희 놈들의 머리통을 깨부숴주마. 철수가 호통을 치며 자객들과 맞서는 동안 길람은 전하를 노리는 자객 셋을 한꺼번에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정식 검술을 배운 적은 없으나 아버지가 남긴 비법서의 초식을 머릿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되새겼던 길람 아니겠습니까? 부러진 칼날 끝 조각이 길람의 손 안에서 춤을 출 때마다 자객들의 가슴팍과 목덜미에선 붉은 선혈이 뿜어져 나왔더랍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지요. 길고 화려한 검을 든 자객들이 고작 손바닥만한 칼날 조각을 든 숫쟁이 청년을 당해내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니 말입니다. 방 안이 피비린내로 진동할 무렵 밖에서 전하를 보필하라 는 금군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관이 이끄는 금군 대열이 행궁을 포위했던 자객들의 뒤를 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궁지에 몰린 자객들이 창문을 깨고 도망치려 했으나 길람은 놓치지 않고 수장검을 던져 마지막 자객의 다리를 꿰뚫어 버렸습니다. 방 안에 다시 촛불이 켜졌을 때 바닥은 이미 자객들의 시신으로 어지러웠습니다. 임금은 거친 숨을 몰아쉬는 길람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셨지요. 길람아, 내 무제우 살가 참으로 놀랍구나. 과연 그 아비의 그 아들이로다. 임금은 바닥에 떨어진 그 부러진 칼날 조각을 직접 집어들었습니다. 비록 끝이 뭉뚝하고 볼품없었으나 그것은 20년의 세월을 견뎌낸 충심의 결정체이자 오늘 임금의 목숨을 구한 보검이나 다름없었지요. 임금은 즉석에서 탁자 위에 놓인 종이에 붓을 들어 휘갈겨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최판서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길람에게 그를 처단할 전권을 위임한다는 비밀 교지였더랍니다. 내 오늘 너에게 임시 무관의 직첩을 내리노니 이 교지와 내 아비의 칼을 들고 가서 그 간신배의 목을 가져오너라. 가문의 원함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공을 세우라는 명이다. 길람은 교지를 받들어 품에 넣고 다시금 수리가 완료된 아비의 벼룬검을 허리에 찼습니다. 부러진 칼날 파편은 다시 소매 속에 소중히 감추었지요. 전하, 소신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자의 목을 전하의 발치에 바치겠나이다. 길람이 절을 올리고 방을 나서는 뒷모습 위로 새벽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숫쟁이 길람의 복수가 아닌 나라의 명운을 건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지요. 철수는 길람의 어깨를 꽉 쥐며 말했더랍니다. 길람아, 이제 시작이다. 도성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겠지만 내 뒤엔 이 늙은이와 전하의 믿음이 있다는 걸 잊지 말게나. 길람은 말 위에 올라타 도성 방향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최 판서의 사저에서 들려올 곡소리가 벌써부터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는 듯했으니 참으로 인과응보의 시간이 머지않았음을 예고하는 것이었지요.
이제 바람 앞에 등불 같던 위기는 넘겼으나 원래 호사다마라 하지 않았습니까? 행궁을 습격한 자객들을 물리친 뒤 길라미는 임금님의 배려로 도성 안쪽 비밀 연무장에서 석 달간의 혹독한 훈련에 들어갔더랍니다. 숟가루나 만지던 거친 손에 이제는 숯 대신 묵직한 칼자루가 쥐어졌으니 그 모습이 어찌나 늠름하던지 지나가는 바람도 멈춰 서서 구경할 지경이었지요. 길라미는 낮이면 관군들과 대련하며 실전 검수를 익히고 밤이면 대장장이 철수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아버지가 남긴 비법서의 초식을 연구했더랍니다. 숯을 구우며 단련된 단단한 팔뚝이 칼을 휘두를 때마다 붕붕 소리를 내며 공기를 가르는데 철수가 옆에서 곰방대를 입에 물고 껄껄 웃으며 한마디 던졌지요. 길라마, 내 검기가 이제 제법 매섭구나. 내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무척이나 대견해 하셨을 게야. 길라미가 땀을 닦으며 칼을 칼집에 꽂으며 대답했습니다. 철수 아저씨, 아직 멀었사옵니다. 제 가슴 속엔 여전히 그날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는데 이 칼끝은 아직 그 한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듯 싶어 답답할 뿐이옵니다. 길라미는 대련으로 얻은 손바닥에 굳은 살을 만져보며 아버지가 겪었을 고독한 투쟁의 시간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겼더랍니다. 한편 행궁 습격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최 판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노발대발했지요.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이 된 최 판서는 이제 길라미를 없애기 위해 더 악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으니 참으로 인면수심이 따로 없었답니다. 최 판서는 조정 내 자신의 세력을 총동원하여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더랍니다. 전하, 저 길람이라는 자는 숫쟁이의 탈을 쓴 왕실 재산 절도범이옵니다. 아비의 죄를 덮으려 가짜 칼을 들고 전하를 현혹하고 있으니 당장 저놈을 옥에 가두고 엄히 다스려야 하옵니다. 임금님께서는 최 판서의 의도를 이미 훤히 꿰뚫고 계셨지요. 하지만 적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 짐짓 속아 넘어가는 척 연기를 하셨으니 우리 임금님도 참으로 지략이 뛰어나신 분 아니겠습니까? 최 판서의 말이 일리가 있구려. 내 잠시 눈이 멀었던 모양이오. 여보라, 당장 저 길라미를 지하 감옥에 가두거라. 어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길라미는 군사들에게 끌려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았더랍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역적 놈의 자식이 어디 가겠어 하며 수군거렸지만 이는 모두 최 판서를 안심시키기 위한 임금님과 길라미의 약조였던 것이지요. 캄캄한 지하 감옥 안, 길라미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철수가 몰래 넣어준 숫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아비의 부러진 칼날 조각, 수장검을 꺼내 슥슥 갈기 시작했지요. 최 판서, 내 놈이 내린 이 어둠이 내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만드는구나. 내 놈이 안심하고 웃고 있을 때 내 이 칼날이 내 놈의 심장을 겨눌 것이야. 길라미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고양이처럼 번뜩였더랍니다. 그 시각 최 판서는 길라미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에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지요. 이제 걸림돌은 사라졌다. 내 이번 기회에 전국의 유력자들을 불러 모아 거한 연회를 베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기틀을 다지리라. 최 판서는 자신의 저택에서 대규모 연회를 준비하며 전국의 탐관오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이 연회는 새로운 역모를 꾀하기 위해 동지들을 규합하려는 비밀 회동이었던 셈이지요. 대장장이 철수는 도성 대장간을 운영하는 척하며 최 판서의 저택으로 배달되는 무기들의 수량과 종류를 낱낱이 파악하여 감옥 안의 길람에게 전했더랍니다. 길라미는 감옥 안에서도 훈련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신체는 이제 어느덧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지요. 거사 전날 밤 임금님께서는 비밀리에 감옥을 방문하여 길라미를 불러내셨습니다. 임금님의 손에는 철수가 밤을 새워 수리해낸 아비의 벼룬검이 들려 있었더랍니다. 길라마, 때가 왔다. 이 칼을 바꿔라. 가서 내 가문의 명예를 바로잡고 이 나라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거라. 길라미는 무릎을 꿇고 아비의 보검을 두 손으로 받들었습니다. 검은색 무복 위에 아비의 유품인 낡은 흉갑을 덧입고 머리에 붉은 띠를 질러 결연한 의지를 보였으니 그 기세가 가히 장관이었지요.
철수는 길라미의 신발 밑창에 소리 없이 걸을 수 있는 가죽을 덧대어주고 소매 안에는 비상용 연막탄까지 챙겨주었더랍니다. 길라마, 꼭 살아 돌아와야 한다. 내 어머님이 눈물로 기다리고 계신 걸 잊지 말게. 길라미는 철수의 손을 꽉 잡고 고개를 끄덕인 뒤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진 틈을 타 최 판서의 저택이 내려다 보이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길라미는 바람을 가르며 최 판서의 사저 담장을 가볍게 뛰어넘었더랍니다. 담장을 넘은 길라미의 발소리는 낙엽 구르는 소리보다도 작았더랍니다. 저택 앞마당에는 수백 개의 청사초롱이 밤을 낮처럼 밝히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고기 굽는 냄새와 향기로운 술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요. 하지만 길라미의 눈에는 그 화려한 등불이 백성들의 기름을 짠 핏빛으로 보였고 달콤한 술 냄새는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피비린내처럼 느껴졌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허허허, 자, 한 잔들 더 하시오. 이제 이 나라는 우리 최 대감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소이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탐관오리들의 간드러진 웃음소리에 길라미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더랍니다. 길라미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연회가 벌어지는 정자로 조심스레 다가갔지요. 그 앞마당에는 최 판서가 수탈해온 곡식 가마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궤짝마다 금은보화가 가득 담겨 번쩍거리고 있었답니다. 저것들이 다 우리 아버지의 피눈물이요. 우리 백성들의 고혈이거늘. 내 놈들이 감히 여기서 흥청망청 잔치를 벌여? 길라미의 손이 허리춤에 찬 벼룬검 자루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찰을 돌던 호위 무사 하나가 길라미가 숨어있는 나무 뒤쪽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스라 하는 소리에 무사가 칼자루를 잡으며 소리쳤지요. 걔 누구냐? 어떤 놈이 감히 대감님 댁 뒷마당을 기웃거려. 무사가 나무 뒤를 확인하려 발을 들이미는 찰나 길라미가 번개처럼 몸을 날렸더랍니다. 길라미는 소리도 내지 않고 무사의 입을 틀어막은 뒤 소매 속 수장검으로 목의 급소를 단숨에 제압했지요. 무사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풀썩 주저앉았고 길라미는 그를 어둠 속으로 끌어다 숨겼더랍니다. 이제 시작이다. 아버님, 소자의 칼끝에 힘을 보태주소서. 길라미는 다시금 숨을 고르며 연회장 중심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회장 상석에는 최 판서가 비단옷을 거만하게 걸친 채 기생들의 시중을 받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그의 옆에는 뇌물을 싸들고 온 지방 수령들이 아첨을 떠느라 정신이 없었으니 참으로 목부린견이 따로 없었더랍니다. 길라미는 품 안에서 임금님이 내리신 비밀 교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상용 연막탄을 손에 꽉 쥐었지요. 보름달이 구름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저택 마당을 환하게 비추는 그 순간 길라미는 지붕 위로 가볍게 몸을 띄웠더랍니다. 지붕 위에서 내려다본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기 직전의 평온함이었지요. 길라미는 등 뒤에 달빛을 등지고 최 판서의 정수리를 향해 서늘한 안광을 쏘아보냈습니다. 여봐라, 오늘 기분이 참으로 좋구나. 어디 저 광대 놈들에게 소리 한 자락 더 시켜보아라. 최 판서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호령할 때였습니다. 길라미가 지붕 위에서 거대한 기와 조각 하나를 발로 툭 차서 바닥으로 떨어뜨렸더랍니다. 쨍그랑 하고 기와가 박살나는 소리에 악사들의 연주가 멈추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천장으로 향했지요. 어떤 놈이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최 판서가 고함을 지르며 위를 올려다본 그 순간 길라미는 검은 무복을 휘날리며 연회장 한복판으로 번개처럼 내려앉았더랍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길라미의 벼룬검이 달빛을 받아 푸르스름하게 빛을 발했으니 그 모습이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 같았지요. 역적 최 판서는 어명을 받으라. 길라미의 사자우가 저택 안을 진동시켰고 술판을 벌이던 차들은 혼비백산하여 나동그라졌더랍니다. 기와 조각이 박살나는 소리에 이어 지붕 위에서 번개처럼 내려앉은 길라미의 기세는 그야말로 호랑이가 양떼 속에 뛰어든 격이었지요.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는 연회장 한가운데서 길람은 허리춤의 벼룬검을 단숨에 뽑아 휘둘렀더랍니다.
쥐 하는 서슬퍼런 파공음과 함께 최 판서 바로 앞에 놓여 있던 거창한 술상이 단칼에 두 동강이 나며 사방으로 술병과 안주가 튀어나갔습니다. 이놈이 누구냐? 걔 아무도 없느냐? 당장 저 미친놈을 잡아 죽여라. 최 판서가 술기운이 싹 가신 얼굴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지요. 그 소리에 정자 사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 판서의 사병들과 호위, 무사 수십 명이 칼을 뽑아들고 길람을 겹겹이 에워쌌더랍니다. 참으로 일촉즉발, 도간에 든 쥐꼴이 된 상황이었지만 길람의 눈빛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 가라앉아 있었지요. 역적 최 판서는 어명을 받으라. 내 놈의 추악한 죄상이 천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내 놈의 목숨으로 그 핏값을 치를 때가 왔다. 길람의 사자후에 호위 무사들이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내 돈에 눈이 먼 무사들이 일제히 길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길람이가 누굽니까? 20년을 숟가루 뒤집었으며 아비의 비법 초식을 몸에 새긴 사내 아니겠습니까? 길람이 발을 넓게 벌리며 검을 낮게 눕히더니 아비의 절기인 환영검의 초식을 펼치기 시작했더랍니다. 길람의 몸놀림이 어찌나 빠른지 자객들의 칼날은 허공만 가를 뿐이었고 길람의 벼룬검이 한 번 스칠 때마다 무사들의 칼은 맥없이 부러져 나갔지요. 비명 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지만 길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 판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으악, 저놈을 막으란 말이다. 최 판서는 사색이 되어 안채로 도망치려 발버둥을 쳤더랍니다. 그 꼴이 어찌나 추하던지 평소 부리던 위험은 간데없고 똥물에 빠진 생쥐 꼴이나 다름없었지요. 최 판서가 문지방을 넘으려는 찰나 길람이 소매 속에서 단도 한 자루를 꺼내 가볍게 던졌습니다. 파 소리와 함께 단도가 최 판서의 비단도포 자락을 뚫고 기둥에 깊숙이 박혀버렸으니 최 판서는 발을 떼지 못하고 제자리에 묶여버린 셈이지요. 길람이 피 묻은 칼날을 바닥에 털어내며 최 판서의 코앞까지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최 판서가 바들바들 떨며 기둥을 붙잡고 애걸복걸하기 시작했더랍니다. 길람아, 내가 잘못했다. 내 아비의 일은 다 오해였다. 내가 재물을 줄 테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길람이 최 판서의 멱살을 움켜쥐고 서늘한 칼날을 그의 목덜미에 갖다 댔습니다. 길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최 판서의 얼굴 위로 툭 떨어졌지요. 이것은 내 놈 때문에 20년을 역적의 자식으로 살아온 내 아비의 눈물이요. 이것은 내 놈이 수탈한 백성들의 핏값이다. 길람은 품 안에서 20년 전 아비가 목숨과 맞바꾼 밀서와 임금님이 내리신 비밀 교지를 꺼내 최 판서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밀서를 본 최 판서는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을 직감했는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고 말았더랍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택의 담장 너머에서 최 판서가 숨겨두었던 사병 100여 명이 화살에 불을 붙여 시위를 당기며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부 쏴라. 저놈과 함께 증거를 다 태워버려라. 최 판서의 부하가 소리쳤지만 그보다 먼저 저택의 기와 위에서 수십 발의 화살이 날아와 사병들의 손목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임금님이 미리 배치해두었던 금군들이 때맞춰 등장한 것이지요. 금군이다. 전하의 군사들이 오셨다. 연회장은 이제 정의의 심판장으로 변했습니다. 최 판서의 사병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고 탐관오리들은 서로 먼저 살겠다고 담을 넘다 자빠지니 참으로 가관이었더랍니다. 길람은 벼룬검의 끝으로 최 판서의 가슴팍에 새겨진 부정한 관직의 문장을 단칼에 도려내버렸습니다. 이제 너는 판서도 무엇도 아니다. 그저 아비의 영혼 앞에 무릎 꿇을 죄인일 뿐이다. 길람의 외침과 함께 최 판서의 손목에 차가운 쇠사슬이 채워졌습니다. 가문의 원수를 제 손으로 직접 심판한 길람의 가슴 속에서 20년 묵은 응어리가 드디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지요. 자, 보십시오. 최 판서의 저택 한 구석, 굳게 닫혀있던 지하 창고의 거대한 문이 금군들의 함성과 함께 박살이 났더랍니다. 육중한 자물쇠가 끊어지고 문이 활짝 열리자
그 안에서 무엇이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아니, 저게 다 무엇이란 말이냐? 창고 안에는 백성들에게서 수탈한 곡식 가마니가 산처럼 쌓여 있고 궤짝마다 가득 담긴 금괴와 은가락지들이 달빛을 받아 번쩍거렸지요.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마당으로 달려들어와 환호성을 질렀더랍니다. 저 곡식은 작년 가뭄 때 우리 집에서 뺏어간 것이네. 세상에나, 저 금괴가 다 우리 피땀이란 말이지. 천벌을 받을 놈. 백성들의 울분 섞인 환호가 저택을 가득 채울 때 길람은 아비의 벼룬검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서슬퍼런 칼날이 밤하늘의 보름달을 가로지르며 승리를 선포하자 도성하늘 위로 임금님이 쏘아올린 불꽃들이 화려하게 터져 올랐지요.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드디어 그날의 억울함을 씻었나이다. 길람의 사자우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이 나라를 손에 쥐고 흔들던 최판서는 이제 비단옷이 갈기갈기 찢긴 채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숫쟁이 길람 앞에서 개처럼 끌려나가는 처지가 되었으니 참으로 인과응보가 따로 없었더랍니다. 이놈들, 이거 놓지 못할까?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최판서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고함을 질렀으나 그의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쇠사슬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지요. 길람은 그 추한 뒷모습을 보며 피 섞인 침을 한번 뱉어내고는 저택 한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람은 품 안에서 소중히 쌓아온 아비의 위패를 꺼내 정성스레 연회장 상석에 모셨더랍니다. 최 판서가 앉아 거드름을 피우던 그 자리에 이제는 억울하게 죽어간 충신의 이름이 당당히 자리를 잡은 것이지요. 길람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채워 위패 앞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나이다. 이제는 차가운 땅속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편히 쉬소서. 첫 잔을 올리고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올리는 절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정중했습니다. 그 뒷모습 위로 흩날리는 불꽃에 제가 마치 아비의 따뜻한 손길처럼 길람의 어깨를 토닥이는 듯했지요. 이로써 20년 묵은 가문의 원한이 씻기고 도성 안에는 새로운 정의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참으로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호사다마라 하였거늘 복수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길람에게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저택 너머 어둠 속에서 이 광경을 핏발선 눈으로 지켜보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과연 길람의 앞날엔 또 어떤 파도가 몰아칠런지요. 사람 일이 참으로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부터 호사다마라 하여 좋은 일 뒤에는 꼭 막아 끼는 법이지요. 최 판서를 잡아 가두고 가문의 억울함을 씻어냈으니 이제는 앞길에 비단길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도성 전체가 길람이의 장한 소식에 잔치 분위기였던 그 시각, 멀리 유배지에서 피비린내 나는 소보가 날아들었던 것입니다. 전하, 큰일 났사옵니다. 최 판서의 장자 최악이 육배지를 탈출하여 길람의 고향집을 덮쳤다 하옵니다. 내관의 다급한 외침에 궁궐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최 판서의 아들 최악이 누구입니까? 그놈은 제 아비보다 더한 살인귀로 어릴 적부터 칼 쓰는 법만 익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하찮게 여기던 자 아니겠습니까? 유배지로 가는 압송관들을 몰살시키고 도망친 그놈이 길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가장 먼저 노린 것은 다름 아닌 길람의 노모였던 것입니다. 길람이가 소식을 듣고 고향집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집 마당에 낭자한 핏자국만이 그를 반길 뿐이었습니다. 길람이 가슴을 쥐어짜며 집안을 뒤지는데 뒤둥에 단검 하나가 꽂혀 있고 그 끝에 피 묻은 서신 한 장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내 놈의 어미를 살리고 싶다면 오늘 자정까지 도성 북쪽 귀곡 절벽 위에 폐사찰로 오너라. 아비의 밀서와 벼룬검을 반드시 지참해야 할 것이다. 만약 관군을 한 명이라도 대동한다면 내 어미의 목은 그 즉시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이야. 서신을 읽는 길람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등이 붉게 충혈되고 이가 갈리는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지요.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대장장이 철수가 길람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길람아,
이건 함정이다. 최악 그놈은 제 아비의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밀서를 빼서 다시 가문을 일으키려는 속셈이야. 혼자 가는 건 사지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네. 길람은 철수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며 아버지가 쓰던 벼룬검을 등 뒤에 단단히 고쳐 맸습니다. 길람이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철수 아재, 내 평생 아버지를 잃고 죄인처럼 살면서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겨우 그 못을 빼내려 하는데 나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내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설령 그곳이 저승길이라 해도 나는 가야만 합니다. 길람의 단호한 태도에 철수도 더는 말리지 못하고 그저 길람의 손에 작은 주머니 하나를 쥐어줄 뿐이었습니다. 하늘도 길람의 마음을 아는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 길람은 홀로 말을 몰아 귀곡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이 절벽은 이름 그대로 귀신이 울고 간다 할 정도로 험악하고 가파른 곳이라 웬만한 장정들도 대낮에 오르기 꺼려하는 곳이지요. 절벽으로 향하는 외길에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서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이 미리 설치해둔 덫과 함정들이 길람의 발목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잉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독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길람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피했지만 날카로운 화살촉이 그의 왼쪽 팔뚝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비겁한 놈들, 어둠 속에 숨어서 장난질이냐. 길람은 상처 부위를 옷소매로 대충 묶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빗물인지 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길람의 머릿속에는 오직 밧줄에 묶여 떨고 있을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길람이 산길을 오를수록 매복해 있던 최악의 잔당들이 그림자처럼 튀어나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한길람, 내 놈이 여기까지 살아서 올 줄이야. 하지만 여기서 끝이다. 복면을 쓴 자객 3명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길람은 아비의 비법서에서 익힌 초식을 펼치며 전진했습니다. 빗줄기를 가르는 벼룬검의 서슬퍼런 광채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챙강 하는 소리와 함께 자객의 칼이 부러져 나갔지만 워낙 수적으로 열세인데다 함정이 도처에 깔려 있어 길람의 몸 여기저기에 자상이 늘어만 갔습니다. 허벅지에서 흐르는 피가 장화를 적시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길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생각했습니다. 아버님도 20년 전 이토록 외롭고 처절한 싸움을 하셨던 것입니까? 그 모진 세월을 어찌 견디셨습니까? 길람은 입술을 깨물어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느덧 저 멀리 깎아지른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폐사찰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찰 마당에는 수십 개의 횃불이 비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채 타오르고 있었고 그 중심에 광기 어린 눈을 한 최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길람의 노모가 손발이 묶인 채 절벽 난간에 간신히 걸쳐진 나무틀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수백 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최악이 길람을 발견하고는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일어섰습니다. 왔느냐? 숫쟁이 놈아. 아니, 이제는 장군님이라 불러드려야 하나. 하하, 어서 와서 내 어미가 떨어지는 꼴을 구경하거라. 어머니는 아들의 처참한 행색을 보고는 가슴이 미어지는지 목이 맨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길람아, 오지 마라. 이 어미는 죽어도 괜찮으니 너라도 살아서 돌아가거라. 제발, 이 어미 말 좀 들어라. 길람은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길람이 비틀거리며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칼을 땅에 박고 버텼습니다. 그의 온몸은 이미 피와 진흙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요. 최악, 내 놈이 정령 사람이냐? 원하는 나에게 있을 터인데 어찌 늙으신 노모를 이토록 모질게 대하는 것이냐? 당장 어머니를 풀어드려라. 최악은 길람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노모가 매달린 밧줄에 단도를 갖다 대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풀어달라. 좋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일단 내 놈 품에 있는 그 밀서와 벼룬검을 내 발밑으로 던져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어와 내 신발을 핥으며 목숨을 구걸해 보거라. 그러면 혹시 아느냐? 내 어미를 곱게 내려줄지. 주변을 둘러싼 자객들이 일제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길람은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지경이었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번개가 칠 때마다 최악의 광기 어린 얼굴이 번쩍이며 드러났습니다. 길람은 짐짓 힘이 다 빠진 척하며 무릎을 천천히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알겠다.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제발 어머니만은 건드리지 마라. 길람이 비굴한 표정을 지으며 바닥에 엎드리자 최악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방심한 듯 크게 웃어 젖혔습니다. 자객들이 길람을 포위하고 발길질을 하며 매질을 시작했습니다. 길람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견뎌내며 소매 속에 숨겨둔 무언가를 손가락 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장장이 철수가 건네준 비밀 병기이자 아버지가 남긴 부러진 칼날이었습니다. 최악이 길람의 머리채를 휘잡아 올리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자, 이제 내 아비 곁으로 보내주마. 죽어서 내 아비에게 전해라. 결국 이 나라는 우리 최씨 가문의 것이라고. 최악의 칼날이 길람의 심장을 향해 무섭게 내리꽂으려는 순간 길람의 눈에서 번뜩이는 안광이 터져 나왔습니다. 과연 길람이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절벽 끝에서 벌어지는 이 기막힌 사투의 결과가 어찌 될지 참으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악 그놈은 정말이지 인간의 탈을 쓴 악귀가 분명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길람의 등을 가죽 장화로 지지기며 최악이 비릿한 침을 뱉어냈지요. 길람은 입안 가득 고이는 핏물을 삼키며 신음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어긋나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길람은 눈을 부릅뜨고 최악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살폈답니다. 에헤라디아, 꼴 좋구나. 조선 팔도를 호령하던 벼룬검의 주인이 이제는 내 발밑에서 벌레처럼 기고 있구나. 최악이 길람의 등에 꽂혀있던 벼룬검을 발로 툭 차서 절벽 난간 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규했지요. 길람아, 내 새끼야, 이 어미가 잘못했다. 너를 세상에 내놓아 이런 꼴을 보게 하는구나. 차라리 나를 죽여라. 저 아이는 건드리지 마라. 노모의 애끓는 통곡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길람의 귀청을 때렸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길람의 심장에 뜨거운 물덩이를 지피는 땔감이 되었지요. 길람은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소자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 간악한 무리로부터 어머니를 구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때였습니다. 최악이 길람의 머리채를 휘잡아 올리더니 자신의 허리춤에서 시퍼런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놈의 눈광에는 이미 이성이란 찾아볼 수 없는 광기만이 가득했지요. 자, 이제 연극은 끝났다. 내 놈이 죽어야 내 아비의 그 잘난 비밀도 영원히 묻히는 법. 저승에 가서 내 아비에게 전하거라. 세상은 힘 있는 자의 것이지 너희 같은 충신 놈들의 것이 아니라고. 최악이 칼을 높이 치켜들자 자객들이 길람의 사지를 더욱 강하게 눌러 고정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폐사찰 마당에는 오직 죽음의 그림자만이 짙게 깔려 있었지요. 번개가 우르릉 쾅 하고 내리치며 사방을 하얗게 비추는 그 찰나 길람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니, 이 죽음의 문턱에서 미소라니요. 대체 길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 길람은 매질을 당하면서도 철수가 덧대준 신발 밑창과 소매 속의 감각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사지로 떠나는 길람에게 쥐어준 그 작은 주머니 속에는 평범한 대장장이는 결코 만들 수 없는 왕실 재검사의 비기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최아, 너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우리 아버님이 남기신 것은 부러진 칼날만이 아니다. 길람의 낮은 목소리에 최악이 눈을 가늘게 뜨며 멈칫했습니다. 뭐라? 이놈이 죽을 때가 되니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아버님이 남기신 진정한 유산은 너희 같은 역적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길람이 외침과 동시에 사지를 붙잡고 있던 자객들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여 몸을 뒤틀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매 안에 교묘하게 숨겨두었던 연막탄의 끈을 강하게 잡아당겼지요. 푸슉 하는 소리와 함께 사방이 자욱한 연기로 덮였습니다. 빗줄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 매캐한 연기에 자객들이 콜록거리며 당황해하는 사이 길람은 바닥을 굴러 최악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놈이 어디 갔느냐? 잡아라. 당장 잡아. 최악이 허공에 칼을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길람은 이미 어둠과 연기 속에서 자신의 진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철수가 부러진 칼날 끝 조각을 정교하게 갈아 만든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수장검이었습니다. 작지만 서슬퍼런 그 칼날에는 20년 묵은 가문의 한과 억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길람은 낮은 포복으로 다가가며 절벽 난간에 매달린 노모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손끝은 차가운 얼음처럼 냉정했지요. 최악의 연기 속에서 길람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달려드는 순간 길람은 몸을 일으키며 수장검을 고쳐 쥐었습니다. 사찰마당의 등불이 비바람에 흔들리며 길람의 핏발 선 눈을 비추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번의 기회뿐. 어머니를 살리고 적의 가슴에 칼을 꽂아야 하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길람의 발치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붉은 핏물과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광경 위로 멀리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마치 죽은 이들의 곡소리처럼 애처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자욱한 연기와 비바람이 뒤섞인 귀곡 절벽의 폐사찰 마당.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혼돈 속에서 우리 길람이가 어찌 움직였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최악 그놈은 연기 속에서 허우적대며 제 칼자루만 휘두르고 있었지만 우리 길람이는 달랐답니다. 숫쟁이로 살며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데는 이골이 난 데다 대장장이 철수가 준 연막탄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으니 말이지요. 이놈, 어디 숨었느냐? 쥐새끼처럼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라. 최악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람이 바닥에 던져두었던 벼룬검의 칼자루 끝에서 번쩍 하고 눈을 멀게 하는 강력한 섬광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수가 밤을 새워 장치해둔 비장의 무기, 섬광탄 아니겠습니까? 아, 내 눈이. 최악과 자객들이 갑작스러운 빗줄기에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 쥐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길람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였지요. 길람은 번개 같은 몸짓으로 일어나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그 부러진 칼날 조각, 즉 수장검을 뽑아들었습니다. 길람의 눈에는 이제 오직 최악의 심장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길람은 낮은 자세로 파고들어 최악의 휘두르는 칼날 아래를 스치듯 통과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비의 억울함과 어머니의 눈물을 그 작은 칼날 끝에 실어 최악의 가슴팍을 향해 무섭게 내리꽂았습니다. 이 부러진 칼날이 너희 가문의 끝이다. 내 아비의 한을 가져가거라. 푸슉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작은 칼날이 최악의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최악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길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제 아비가 그토록 멸시하던 부러진 칼날이 제 목숨을 거둘 줄이야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최악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는데 하필 그곳이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길람의 노모가 매달려 있던 절벽 난간이었던 것입니다. 최악이 쓰러지면서 노모를 지탱하던 밧줄 뭉치를 건드리고 말았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지요. 어머니, 안 됩니다. 길람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날렸습니다. 최악의 시신은 허무하게 절벽 아래 어둠 속으로 추락했고 노모가 매달린 나무틀 역시 드르륵 소리를 내며 낭떠러지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길람은 온 힘을 다해 절벽 끝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톱이 바위 틈에 박혀 피가 터져 나오고 어깨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길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 손을 잡으십시오. 제발. 제발요. 길람은 추락하기 직전의 밧줄 끝을 기적적으로 낚아챘습니다. 길람의 발이 절벽 모서리에서 버티며 흙먼지를 일으켰고 그의 팔뚝에는 굵은 힘줄이 밧줄처럼 툭툭 붉어져 나왔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숨 너머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길람아, 견뎌라. 우리가 왔다. 대장장이 철수의 우렁찬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 임금이 보낸 비밀 결사대를 이끌고 험한 산길을 뚫고 도착했던 것입니다. 철수는 달려와 길람의 허리를 꽉 붙잡았고 군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밧줄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무사히 마당 위로 끌어올려지자 길람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어머니를 품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늦었습니다.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노모는 아들의 피 묻은 얼굴을 거친 손으로 어루만지며 같이 울었습니다. 아이고, 길람아. 내 새끼야. 살았구나. 네가 살았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철수는 길람의 어깨를 툭툭 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연고와 천을 꺼내 길람의 상처를 정성껏 지혈해 주었지요. 자니가 해냈네. 아버님이 주신 그 부러진 칼날이 결국 자네와 어머님을 살린 게야. 아버님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네. 이때 임금의 전령이 가마를 타고 절벽 위까지 당도했습니다. 전령은 비바람 속에서도 엄숙한 목소리로 어명을 받들어 올렸습니다. 어명을 받으라. 한길람의 죄는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그 충심과 용맹이 가상하니 즉시 도성으로 호송하여 치하하겠다. 또한 역적 최판서에 남은 잔당들을 일망타진하라.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귀곡 절벽을 가득 메웠습니다. 길람은 빗물에 씻긴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느덧 거센 비구름이 걷히고 구름 사이로 찬란한 보름달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지요. 그 달빛은 마치 길람의 아버지가 인자하게 웃어주는 듯 따스하게 절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길람은 아비의 부러진 칼날 조각을 다시 한번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원망의 상징이 아니라 가문의 긍지이자 정의의 증표가 된 셈이지요. 길람과 노모는 군사들의 정중한 호위를 받으며 어둠이 걷히는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귀곡 절벽에서의 사투가 끝난 지 2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성 한복판, 종로 앞에는 수많은 백성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왜냐고요? 바로 탐관오리의 괴수 최판서와 그 일가에 대한 마지막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 최판서는 들어라. 너는 권력을 남용하여 충신을 모함하고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사리사욕을 채웠으며 급기야 영모까지 꾀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의금부 판사의 서슬퍼런 호통이 떨어지자 최 판서는 예전에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넝마가 된 죄수복 차림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전 재산은 몰수되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으로 나누어 주게 되었고 최 판서와 그 일가족은 대역죄인으로 판결받아 국경지대의 소금 노비로 압송되는 처지가 되었답니다. 권불 10년 죬 부실니엔이요. 화무 11홍화 우실홍이라더니 권세가 영원할 줄 알고 기고만장하던 자의 말로가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 시각 우리 길람이는 대궐 안편전에서 임금님을 독대하고 있었습니다. 숫쟁이 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임금님이 직접 하사하신 비단 관복을 차려입은 길람이의 모습이 어찌나 늠름하던지 보는 이들마다 입을 쩍 벌릴 정도였답니다. 길람아, 네가 아니었다면 짐은 평생 충신을 역적으로 알고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았을 것이다. 내 공이 실로 지대하니 내 너에게 정삼품 당상관의 직첩을 내리고 조정을 보필하게 하고 싶은데 내 생각은 어떠하냐? 임금님의 파격적인 제안에 옆에 서 있던 대신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평민에서 단숨에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요 출세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길람이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길람이는 공손히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지요. 전하, 과분하신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하오나 소신은 높은 관직에 올라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아버님의 못다한 뜻을 기리며 조용히 살고 싶사옵니다. 소신에게 관직 대신 아버님의 명예를 기릴 수 있는 작은 서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길람이의 청렴하고 강직한 대답에 임금님은 감탄하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허, 그 아비의 그 아들이로다. 내 뜻이 정 그러하다면 내 기꺼이 허락하마. 그리고 내 아비 한 장군을 영의정으로 추증하고 내 가문의 충절을 만천하에 알리도록 하겠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길라미의 고향 마을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역적의 집안이라 손가락질 받던 낡은 집터에는 임금이 직접 내린 충신각이라는 현판이 걸렸고 가문의 족보는 황금색으로 다시 쓰여 대대손손 자랑거리가 되었지요. 대장장이 철수 역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철수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왕실 전용 재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시골 대장간에서 홈이나 갈던 처지가 아니라 조선 최고의 명검들을 제작하며 전국의 명성을 떨치는 장인이 된 것이지요. 철수는 길라미에게 아버지가 쓰던 벼룬검을 완벽하게 수리하여 건네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길라마, 이제 이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가문의 긍지를 지키는 보검이 되었네. 자네 아버님도 지하에서 아주 흐뭇해하실 거야. 길람은 수리된 벼룬검과 자신을 살렸던 그 작은 부러진 칼날 조각을 나란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20년의 세월을 견뎌낸 인내와 정의의 결정체였던 셈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길라미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말해서 내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를 부르는 이름도 숫쟁이에서 부러진 칼날의 장군으로 바뀌었지요. 하지만 길람은 예전과 다름없이 겸손한 자세로 마을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며 살았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진실뿐이라더니 우리 길라미의 이름은 이제 도성뿐만 아니라 팔도 강산 모르는 이가 없는 전설이 되었답니다. 길라미가 세운 서원마당에는 매일같이 아이들의 낭랑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더랍니다. 길람은 임금이 내린 고관대작의 자리를 사양하고 아버님이 계신 선산 아래 서원을 짓고는 가난해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얘들아, 이 칼날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아이들은 서당 한가운데 정성스레 전시된 끝이 툭 부러진 시커먼 칼날 조각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면 길람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이것은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란다.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았던 우리 아버님의 기계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었단다. 너희도 커서 이 칼날처럼 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길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의로운 인재로 쑥쑥 자라났으니 이보다 더한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편 우리 노모께서는 어찌 지내셨느냐고요? 비단 옷을 입으라는 아들의 간청에도 손사래를 치시며 예전처럼 무명옷을 입고 이웃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답니다. 그저 아들이 무사하고 가문의 이름이 바로 섰으니 더 바랄 게 없다는 것이지요. 길람의 효심 또한 지극하여 매일 아침 어머니의 방 앞에 문안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니 동네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더랍니다. 하지만 권선징악의 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간악한 꾀로 세상을 속였던 최판서, 그놈은 어찌 되었느냐고요? 에이, 말도 마십시오. 유배지에서 소금을 나르던 최판서는 눈에 독한 소금기가 들어가 결국 두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답니다. 한때 조정을 호령하며 금은보화를 주무르던 손으로 이제는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밥 한 술 구걸하며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자신이 수탈했던 백성들의 발등을 핥으며 목숨을 구걸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비참하던지 인과응보가 따로 없더군요. 매년 아비의 기일이 되면 임금님은 직접 제문을 써서 내려보내고 귀한 과일과 술을 하사하셨습니다. 충신을 잊지 않는 임금과 가문의 명예를 지킨 아들, 그리고 이를 돕는 의리 있는 대장장이까지. 이런 이야기라면 전기수들이 밤을 새워 들려주어도 모자랄 판이지요. 실제로 도성 장터에는 이 이야기가 만화와 노래로 만들어져 퍼졌답니다. 전기수들이 목을 높여 부러진 칼날의 장군 이야기요 하고 외치면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엽전을 던져대니 장터에 돈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전해집니다. 어느 보름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길람과 대장장이 철수는 서당 툇마루에 앉아 아비의 묘소를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철수가 곰방대를 탁탁 털며 껄껄 웃었습니다. 길람아, 이복의 길람아, 이제는 자네 아버님도 저 달 위에서 잔을 들고 계실 것 같구먼. 자니가 해낸 걸 보시면서 말이네. 길람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모두가 철수 아재 덕분입니다. 그날 대장간에서 아재가 그 봉황 문양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숫쟁이로 늙어갔겠지요. 진정한 영웅은 제가 아니라 아재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숲속 깊은 곳까지 번져나갔고 아버지가 남긴 벼룩검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고도 서늘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숫쟁이 길람이가 지켜낸 부러진 칼날 이야기,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비록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쑥 검댕이 속에서 숨죽여 살았으나 길람이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명검보다 날카로운 정의가 살아있었지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억울한 일만 가득하다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결국 진실은 저 보름달처럼 환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부러진 칼날이 가문의 자부심이 되었듯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시련 또한 훗날 가장 빛나는 훈장이 되기를 이 전기수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길람이와 어머니가 맞이한 그 찬란한 아침 해가 여러분의 창가에도 가득 머물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